네, 2020년 9월 2일 이정훈입니다. 태풍 마이삭이 지금 뭐 닥쳐오는 것 같아요. 어떤 피해를 주고 나갈지 모르지만 다시 비가 오고 있어 갖고 한번 홍수 문제를 다시 한번 조목조목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8월에 홍수 때 평화의 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좀 더 수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수공 위협 넉넉히 막아준 평화의 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군남댐 증축을 건의하라, 이겁니다. 평화의 댐 가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몇 차례 가봤습니다. 평화의 댐에 가보면은 수문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저수지 뚝처럼 그런 수문 없는 이 댐만 있습니다. 근데 이 댐 하단에 초당 약 1830톤의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터널이 있어요. 배수 터널이라고 그러죠. 따라서 평화의 댐 상류로 가면요, 아주 요만큼 아주 졸졸졸 흐르는 그런 개천밖에 없어요. 저는 2002년인가 3년에 북한의 임남댐 공사하면서 그 남은 물을 일시로 빼내 갖고 잠시 물이 불렀을 때 현장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뭐 실개천 같은 물이 갑자기 시커매지면서 쭉 불어나서 괄괄괄 흐르는 걸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그 작은 하천입니다. 갈수기 때는. 어쨌든 그렇게 흘러온 물들은 평화의 댐으로 들어오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 배수터널을 통해서 밖으로 나갑니다. 근데 이 평화의 댐 하단은 바로 화천댐이 있는데, 그 하류에 화천댐이 큰 호수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게 855잖아요. 855랑 바로 연결됩니다. 즉 평화의 댐 하단은 855에 잠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평화의 댐의 배수터널은 855로 들어가기 때문에 855의 수심 높이가 결국은 평화의 댐 수심 높이가 같아집니다. 평소에는. 근데 화천댐이 발전을 할 수 있는 최저 수위는 해발로 얘기했습니다. 해발 156.8m입니다. 이거를 이제 한국수력원자력에서는 운영 최저 수위라고 하죠. 네. 이 이하로 내려가면은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갈수기가 되면은 봄철에는 153m까지 내려간 적이 있답니다. 2014년, 15년이 그랬다는데요. 이때는 뭐 당연히 발전을 못하죠. 너무 물이 내려가서. 네. 이때는 뭐 수문을 열 일도 없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보통은 화천댐은 수위를 한 해발 160m 정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 평화의 댐 수위도 해발로 따지면 160m, 거의 바닥에 약간 잠겨 있는 건데 해발이 높기 때문에 댐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천댐이 수문을 여는 거는 수위가 173이나 175m에 달했을 때입니다. 175m를 달일 때를 제한수위라고 하는데, 이때 이제 수문을 연다고 보시면 됩니다. 181m에 이르면 만수위라고 합니다. 이때는 뭐 당연히 수문을 개방해서 물을 빼내야 되죠. 그리고 183m에 이르면은 홍수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거는 홍수위라고 하는 거는 설계상의 홍수이기 때문에 약간의 여유는 있습니다. 그리고 2m가 더 올라가서 185m가 되면은 물이 그 댐을 넘어가는 원류 현상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근데 화천댐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콘크리트 댐이라서 물이 원류를 해도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평화의 댐의 해발 수위는 평시 화로 수위와 같은 해발 160m쯤입니다. 약간 그 바닥에 물이 고여 있는 거죠. 근데 지난 8월 달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8월 11일에는 이 수위가 무려 181.5m까지 올라갔습니다. 우리 수자항공사 자료입니다. 평시 수위를 기준으로 하면 무려 21.5m나 상승한 거죠. 평화의 댐은 계획 홍수위를 264.6m로 삼고 있어요. 그러면 뭐 계획 홍수위를 한 2m쯤 못하면은 이제 그 댐의 최고 높이가 원류하는 높이가 되겠죠. 근데 8월 11일 수위는 181.5m였으니 83.1m라고 하는 여유가 있었네요. 83.1m라고 하는 여유가 있었네요. 이러한 높이 차이, 이러한 높이가 받아낼 수 있는 물의 양은 대략 26억 3천만 톤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은 물을 더 받을 수 있죠. 지난 8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열흘간 평화의 댐 상류에 내린 강수량은 약 740mm 정도로 측정이 됩니다. 워낙 많은 빗물이 유입됐기에
평화의 댐 상류 24km에 올라가면 북한에 임남댐이 있습니다. 금강산댐이라고 우리는 불렀었죠. 그 댐이 수문을 다 열어서 물을 방류했습니다. 그 임남댐이 수문을 열지 않은 것이 확실한 8월 1일에는 그 내려온 빗물만 들어왔으니까 초당 41톤의 물이 평화의 댐으로 들어왔는데, 임남댐이 수문을 연 것이 확실한 8월 11일에는 초당 2238톤, 이게 가장 높았던 수치였습니다. 이 들어왔습니다. 단순 계산으로는 초당 2157톤이 늘어난 것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800톤 정도가 물이 계속 빠지기 때문에 단순 계산으로 하게 되면은 초당 한 402톤의 물이 평화의 댐에 쌓이게 되죠. 그렇게 물들이 쌓여갖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21.5m의 물이 상승한 겁니다. 근데 이러한 상승은요, 평화의 댐의 수위가 올라간 것은 예상보다 낮은 것입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8월 1일부터 한강 홍수통제소가 화천댐의 수문을 미리 열어서 방류를 했기 때문입니다. 계속 화천댐과 평화의 댐의 수위를 낮췄기 때문에 걔네들이 많은 물을 내려보내줬어도 수위가 많이 올라가지 않은 거죠. 네. 때문에 8월 11일 평화의 댐이 21m나 평소에 비해서 올라갔지만 그때 가둬놓은 물의 양은 총량 한 50만 톤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평화의 댐이 받을 수 있는 물의 양은 26억 3천만 톤이거든요. 50만 톤은 거기에 2% 남짓 2.1%밖에 안 됩니다.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50만 톤 들어왔다고 해서 평화의 댐 갖고 있는 우리는 전혀 놀랄 필요가 없는 거죠. 임남댐의 저수량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는데 한 23억에서 26억 톤으로 추정됩니다. 그 임남댐이 무너져서 그 물이 다 내려오더라도 평화의 댐은 받아낼 수 있는 여유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50만 톤 때문에 평화의 댐 수비는 21m는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평화의 댐 북쪽으로는 실개천 같은 것만 있었는데 그 개천이 갑자기 도도한 강이 돼버렸습니다. 21m는 올라갔습니다. 수심이. 그러면 사람 살만한 곳은, 평소에 살만한 곳은 잠겼다는 것이죠. 네. 우리 육군 7사단이 그쪽을 지키는데 당연히 계곡으로 적이 침투하니까 계곡에 다 우리 병사와 장비가 내려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평화의 댐 수위가 올라간다는 통보를 받으니까 즉각적으로 인원과 병사들을 침수 안 되는 곳으로 뽑아 올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침수는 북한군 지역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거든요. 그쪽은 오히려 분지라서 더 넓은 지역이 침수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평화의 댐 수위가 얼마나 상승하고 있는지 알지를 못하니까 역수공을 당한 걸로 보여요. 역수공. 그 증거가 뭐냐? 제가 이 방송을 한번 말씀드렸는데 8월 10일 날 오후 5시쯤 북한은 평화의 댐이 있는 강원도 화천 바로 북쪽 휴전선이 있는데 휴전선 북쪽으로 직승기 한 대를 띄웠습니다. 직승기는 우리로 얘기하면 헬기죠. 북한은 항공기를 거의 띄우지 않습니다. 휴전선 인근에 띄우는 건 더더군다나 보기 힘듭니다. 근데 휴전선 인근에 띄우려면은 지난번 남북 2차 정상회담 평양에서 열렸을 때 9.19 합의를 했죠. 그때 서로 그걸 통보를 해야 되는데 통보도 하지 않고 띄웠어요. 북한이 직승기를 띄운 이유는 지금 알 수가 없는데 지금 저희 추론으로는 평화의 댐이 막아준 물로 갑자기 침수된 북한군 지역이 어디냐, 또 평화의 댐이 얼마나 여력이 있느냐, 그걸 보려고 한 게 아닌가 하는 게 추론입니다. 북한이 수공을 당했기 때문에 그걸 보려고 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8월 홍수 때 우리 한강 홍수 통계에서는요, 북한강에 있는 화천, 춘천, 의암, 청평, 그 다음에 소양강 댐까지 수문을 선제적으로 개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북한강이죠. 그 다음에 남한강에는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으로 건설한 이포보, 여주보, 강천보가 있죠. 그 상류에는 충주댐이 있습니다. 이 충주댐과 이 보의 수문을 다 열게 했습니다. 이렇게 물을 미리 빼냈기 때문에 긴 그리고 매우 많은 강우량에도 불구하고 서울이나 수도권이 침수가 안 된 겁니다. 이것과 반대로 보이는 것이 섬진강 댐의 기습방류로, 거기는 미리 물을 안 빼고 있었던 걸로 보이죠. 그래서 화개장터가 이렇게 피해를 봤다 그러는데 둘이 아마 그런 차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방류를 할 때 이 물들, 북한강과 남한강에서 온 물들이 팔당댐에서 합쳐졌다가 서울로 들어왔는데요. 서울과 수도권은 거의 피해를 안 입었습니다. 이 물들이 빠르게 서울에 빠져나갔는데 이때 또 하나 큰 역할을 한 게 저도 깜빡 놓쳤는데 경인 아라뱃길이라고 하는 경인 운하입니다. 경인 운하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경인 운하를 판 이유는 이 한강 하구가, 김포 북쪽에 있는 하구가 그쪽에서는 군사 분계선이잖아요. DMZ이기 때문에 어떤 배도 다니지 못합니다.
남북한이 서로 합의하지 않으면. 때문에 우리는 한강을 거의 쓰지 못해요. 운하로서. 근데 서울이 상당한 물류를 쓰는데 인천항이 꽉 찼을 경우에 우리가 운하를 파놓고 있으면은 서울로 바로 끌고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필요성 때문에 경인 운하를 파자라는 주장이 많았는데 노무현 정부는 이게 환경을 파괴한다. 토목공사를 하니까. 또 타당성이 적다라는 이유로 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대왕 사업을 했던 이명박 정부는 바로 공사에 들어가서 1년 만에 완공을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경인 운하를 만든 다음에 인천항에 하적하는 배들이 경인 운하를 따라서 저기 김포 그 물류센터인가 그걸로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물류의 역할을 못해서 비난을 많이 받았고 이제 뭐 이렇게 유람선이나 띄우는 그런 용어로 써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운하는 그 굴포천이라고 행주대교로 들어오는 조그만 하천을 확대해서 판 겁니다. 그래서 인천 서구 오류동까지 파서 한강과 서해를 이은 것인데 그 한강하고 남쪽에 있는 거죠. 이 너비는 한 100m 됩니다. 그래야 배들이 지나가고 깊이는 6.3m, 길이는 18.7km, 전체 면적은 157. 제곱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이 경인 운하가 이번 홍수 때 그 전까지는 항상 한강이 혼자 다 위에서 내려온 물을 서해로 보냈는데 일부를 서해로 빼줬습니다. 경인 운하가. 그리고 한강 하류에 있는 부천이나 김포도 늘 상습적으로 수해를 받는데 이 김포 운하, 경인 운하 때문에 수해를 덜 봤어요. 그래서 서울도 피해를 덜 보고 수도권도 피해를 덜 보고 그렇게 많은 비가 이제 지나간 겁니다. 그럼 정리를 하게 되면 이번에 수도권이 큰 피해를 입지 않은 거는 박정희 대통령 때 시작한 북한강의 여러 가지 댐들 건설,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이 했던 남한강의 보호, 이게 가장 큰 역할을 한 거고, 두 번째는 한강 홍수 통제소가 선제적으로 각 댐과 보호에 물을 빼낸 거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북한의 임남댐 방류는 매우 위협이 될 수 있는데 평화의 댐을 아주 넉넉하고 크게 지어놓아서 원천적으로 틀어막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쉽게 지나간 겁니다. 이것과 완전 반대가 임진강입니다. 임진강 DMZ 북쪽에는 북한이 만든 환강댐이 있어요. 환강댐 물을 막아서 예성강으로 보내면 예성강이 개성 쪽으로 흘러가고 개성하고 해주가 그 물을 먹고 삽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임진강으로 물을 안 흘려보내는데 그때도 비가 많이 오니까 환강댐도 수문을 열어서 임진강으로 방류를 했습니다. 근데 북한은 우리한테 통보를 하지 않고 방류하죠. 그걸 대비해서 노무현 정부 때 군남댐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다고 환강댐의 4분의 1 크기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환강댐 개방만 하게 되면은 이거는 완전히 우린 청개구리처럼 불안한 겁니다. 그 북한은 우리한테 수공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번에 역시 이렇게 수문을 열어갖고 우리가 겁을 먹었었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비가 많이 오면 홍수의 위협에다가 북한의 수공 위협에 떨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취재를 하면서 느끼는 게 국가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SOC인데 그중에 토목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토목사업을 잘하는 게 국토개발 아닙니까? 근데 토목사업을 하게 되면은 그 사업에 참여하려는 여러 사업자들이 경쟁이 일어나서 돈질을 하는 부정부패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겨서 몇 사람이 뭐 사법 처리가 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남는 게 있어요. 토목 결과의 어떤 구조물이 남습니다. 그렇게 남은 부정부패가 있었다고 하지만 토목사업으로서 뭔가 남는 게 대한민국의 플러스 요인이 된다는 거죠. 근데 노무현 문재인 정권의 세력들은 그 토목사업을 할 때 발생하는 부정부패에만 주목하고요. 그 다음에 환경 문제, 환경을 얼마나 파괴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많이 떠들었던 게 녹조라는 거였잖아요. 녹조는 뭔가 하면 왜 생기는가 하면 우린 논농사 많이 하잖아요. 논에다 비료하고 또 농약 같은 거 뿌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량의 양분이니까 녹조가 많이 생기죠. 그런 물들이 흘러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물이 많은 큰 저수지, 댐으로 막은 저수지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조그만 보가 있는 데에서 녹조가 생기는 겁니다. 지천에서. 그것 때문에 계속 그런 게 이제 심해지면은 이제 4대강 보에서도 녹조가 나오니까 그거 없애라고 막 그랬던 거거든요. 또 축산농가 요즘 이제 소나 돼지 많이 키우는데 비가 오면 거기 똥물, 오줌물 다 강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부영화 때문에 녹조를 만드는데 보 때문이라고 그 난리를 친 게 그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뭐 시민사회 수석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양이원영 의원, 김재남 수석 이런 분들 아닙니까? 그 녹조의 원인은 치수를 하는 토목이 아니라 농업과 축산 때문인데 그건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를 그렇게 하면서 4대강 사업을 맹비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 4대강 사업과 과거 박정희, 전두환 이런 분들이 했던 토목 사업이 홍수를 막아준 거는 입을 꼭 다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래서 문재인 정권을 보는 거는 참 실력이 없고 운동권 사람들이 만들어준 대로 떠들었던 아바타 정권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얼마 전에 제 옛날에 같이 일했던 사진기자 선배인 이상철 씨를 만났었어요. 여주에 살고 계신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주나 이천 쪽에 자칭 환경운동가가 많은데 전부 4대강 사업이 잘못됐다고 얘기한답니다. 여주보 등을 허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근데 주말만 되면은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자전거길로 자전거를 몰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대요. 자전거는 친환경적인 수송수단이고 운동이라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4대강 사업이 준 혜택을 누리면서 정작 4대강 본사업에 반대하는 것은 허위가 아니냐, 이런 의견을 한번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북한은요, 그들이 도발이 먹히지 않고 그들이 힘이 딸릴 때 불안해갖고 우리한테 대화로 나옵니다. 확실한 우위가 있을 때는 큰 소리 칩니다. 지금 뭐 북한은 자기는 핵을 갖고 있으니까 핵 억제력이 있다고, 우리 문 대통령을 삶은 소대가리니 이렇게 소가 앙천대서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무시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김정은을 상대로 대화를 하자고 구걸하는 게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국민도 위하고 북한도 대화에 나오게 하려면 임진강에 있는 군함댐을 크게 지어서 북한도 대화에 나오게 하고 우리 국민도 구하는 게 훨씬 낫죠. 그래서 저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한번 군함댐 크게 집시다 하는 제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시 비가 오는데 이번 비는 뭐 일시적인 비니까 뭐 평화의 댐이나 또 한강 수계에 있는 큰 댐들이 뭐 물을 방류 대규모로 수문을 여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런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서울에 1000만, 그다음에 수도권에 1000만, 2000만 주민들이 큰 걱정 없이 사는 거거든요. 토목을 해야 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경제가 안 좋으니까 뉴딜 정책을 본떠서 디지털 뉴딜을 한다는데, 디지털 뉴딜을 해서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디지털이라고 하는 거는 소수의 사람들만 할 수 있고 거기도 부정부패가 생기면 그 사람들만 먹고 날아가는 겁니다. 근데 토목을 하게 되면 토목의 결과가 많이 나오고 토목에는 큰 기술이 없는 서민들도 참여해서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안 하잖아요. 자기 명분 때문에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의 뉴딜, 디지털 뉴딜도 이건 수상하게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뭔가 있다. 태양광 산업으로 허위네라고 하는 운동권 사람이 돈을 벌였다가 잡혀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처럼 뭔가 있다. 환경 할 때는 환경으로 돈을 벌기 위한 세력이 있는 거고, 디지털 뉴딜을 할 때는 또 디지털로 벌려고 하는 세력이 있는 겁니다. 디지털은 특별한 사람만 참여할 수 있고 형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쯤 국토개발부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께서는 디지털 뉴딜이 아닌 토목 뉴딜을 한번 제의하셔갖고 4대강 사업과 비슷한 걸 일으키면 국민도 발전하고 부정부패가 있어도 그 다음에 우리가 뭔가 남는 게 있지 않겠냐, 그런 지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북한의 수공에 대비하면서 국가를 발전시키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